안녕하세요. 책 읽는 쭈TV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홀로 쓰기 심리학입니다. 지은이는 라라 이 빌딩, 펴낸 곳은 메이번 출판사입니다. 저자는 임상심리학자이자 심리상담가이다. 저자가 말하는 홀로 쓰기란 통제 가능한 일과 불가능한 일을 구분하고 내 마음을 잘 관찰하고 다루는 능력을 키워서 삶의 주도권을 쥐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부터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5년간 상담하며 발견한 삶의 중심이 단단한 사람들의 비밀. 처음으로 어른이란 이런 사람이구나를 느끼게 해준 이가 있습니다. 그녀는 어릴 때 이웃에 살던 아주머니였는데 남편과 사비로 홀로 아들을 키웠고 그 아들이 독립한 이후로는 쭉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집을 제 집처럼 들락달락 했습니다. 9살 여자아이의 맥락 없는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어른은 없습니다만 그녀만은 여유했습니다. 그 집은 평화로웠고 그녀는 관대하고 침착했으며 무엇보다 유머가 넘쳤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놀랍습니다. 그녀는 중학교밖에 나오지 못했고 일찍이 남편을 잃어 경제적으로 궁핍했으며 사는 내내 몸을 쓰는 노동으로 돈을 벌어야만 했으니까요. 그래도 그녀의 삶에 어두운 기색은 없었습니다. 웬만한 어려움도 강철 같은 그녀를 뚫을 수는 없을 것 같았지요. 저는 그녀의 강인함과 따뜻함이 좋았습니다. 어른이 되면 누구나 그렇게 된다고 믿었지요.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런 어른과는 점점 거리가 멀어지는 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보다 공부도 많이 했고 믿을 만한 부모도 있고 친구도 많고 경제적으로 넉넉했음에도 한결같이 저는 모든 게 못마땅했습니다. 외모도 그럭저럭 성격도 별로인데다가 능력은 더 별로인 내가 싫었고 제멋대로 구는 사람들이 미웠고 불공평한 세상이 불만스러웠습니다. 스스로를 믿지 못하고 싫어하니 다른 사람을 품어줄 여유가 있을리 만무합니다. 말과 행동은 늘 뾰족했고 마음은 강팍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렇다고 괜찮은 어른이 되기 위해 노력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더 나은 내가 되겠다고 스스로 다구치기 일쑤고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을 분석하면서 잘잘못을 가리고 세상은 이렇게 돼야 옳다며 목소리를 높이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애쓸수록 행복은 멀어지고 마음에 들지 않는 일들은 점점 더 늘어나는 느낌이었습니다. 도대체 뭐가 잘못된 것일까요? 어디서부터 꼬인 걸까요? 30살이 넘어 대학에 들어가 심리학 공부를 하면서 저와 그녀 사이에 차이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나와 타인과 세상을 내 뜻대로 움직일 수 있다는 오만한 생각으로 살았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을 받아들이지 못했고 문제가 생기면 원인을 찾는 데 골몰했습니다. 그 결과는 주로 내 탓이거나 남 탓이거나 세상 탓이었습니다. 마음이 편해질 리가 없었지요. 삶은 늘 전쟁터 같았고 나를 지키기 위해 창을 들고 선 보초병처럼 저는 항상 긴장돼 있었습니다. 반면 그녀는 세상이 내 뜻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그 명백한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불운이 닥쳐도 오래 마음 쓰지 않았고 벌어진 일을 해결하는 데만 집중했으며 그 일이 지나가면 금방 잊었습니다. 그녀는 자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과 해결할 수 없는 일을 구분하는데 뛰어난 능력을 보였습니다. 그것이 그녀가 예기치 않은 시련 앞에서도 크게 휘청이지 않고 늘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이었습니다. 그런 모습이 어린 제 눈에는 어른스러움으로 비쳤던 것이겠지요. 15년 동안 미국에서 심리 상담을 해오면서 대학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과거의 저처럼 마음대로 되지 않는 세상과
싸우느라 날이 쓴 사람들을 주로 만났습니다. 뜻대로 되지 않는 배우자와 자녀 혹은 애인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 과거에 깊은 상처를 준 사건은 아직도 생생히 품고 사는 사람들,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 아무에게나 기대려는 사람들, 반대로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겠다며 마음의 빗장을 꽁꽁 걸어 잠근 사람들, 이들은 타인과 세상을 믿지 못해 힘들어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믿지 못했던 것은 단연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더 능력있고 더 사랑스러운 존재였더라면 삶이 완전히 달라졌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러지 못한 자신에게 습관적으로 비난의 화살을 쏘아대곤 했지요. 그러나 내가 달라지면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태도도 달라질 것이고 일도 마음대로 술술 풀릴 텐데 하는 생각은 그야말로 환상에 불과합니다. 모든 일을 자기 뜻대로 이룰 수 있다는 오만함에 불과하며 과거의 저를 반복적인 괴로움에 빠뜨렸던 착각입니다. 한 사람에게는 타인을, 세상을, 심지어 자기 자신의 일부조차 뜻대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내가 바뀌면, 세상이 바뀌면, 내가 달라지면 행복해질 텐데 라는 믿음으로 삶의 주도권을 자꾸만 외부에 떠넘기면 인생은 끊임없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을 탓하느라 마음은 좀 채 소용한 날이 없을 테고요. 자기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일과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일을 구분하는 능력은 심리적 어른되기의 핵심입니다. 타인과 세상 그리고 지난 과거는 통제 불가능한 일입니다. 반면 세상을 받아들이고 행동을 결정하는 내 마음만은 통제하에 있습니다. 그 마음을 읽고 다스릴 줄 아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의 전부이며 인생을 의지대로 이끌어가기 위한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잘 다루는 사람은 웬만한 시련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폭풍이 몰아쳐도 끝내 부러지지 않는 뿌리 깊은 나무처럼 단단하게 홀로 설 수 있습니다. 나를 잘 알고 믿고 좋아할수록 인생이 수월해집니다. 삶의 중심이 단단하면 타인과 세상을 편안한 마음으로 대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의외로 모르는 홀로서기에 세 가지 의미, 홀로서기란 외부에 기대지 않는 태도이고 행복의 주도권을 다시 나에게로 가져오기 위한 노력입니다. 기대는 사람은 상황에 따라 기분과 행동이 오락가락하지만 홀로 설 수 있는 사람은 기분과 태도가 비교적 일정합니다. 타인과 세상에 의해 내면이 크게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많은 내담자가 아리송한 표정으로 말합니다. 선생님, 제가 먼저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홀로 서기도 가능한가 아닌가요? 뭔가 잘하는 게 있어야 다른 것에 기대지 않지요. 그 말에는 경제적 능력이든 인성이든 실력이든 어느 면에서 완벽한 사람이 되어야 의존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지 않겠냐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즉, 믿을 만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실력을 갖추는 게 우선이라는 논리입니다. 그 기준이 외부에 있는 한 완벽해지기 위한 노력에는 끝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타인에게 인정받는 일에 끝이 있을까요? 성공에 과연 끝이 있을까요? 외부의 요소들을 모두 통제할 수 있다면 모를까? 우리는 언제 이룰지 모르는 타인의 평판과 언제 닥칠지 모를 위기에 촉을 세우고 전전긍긍할 것입니다. 이것은 노력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지요. 그러므로 실력을 먼저 갖추겠다는 생각은 옳지 않습니다. 외부로 향하던 시선을 내부로 돌려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돌보는 일이 곧 행복임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자주 오해하는 홀로서기의 진짜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통제 가능한 일과 통제 불가능한 일을 구분하는 능력입니다. 타인의 마음, 세상, 이미 지나간 과거 등은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통제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집착을 거두는 게 좋습니다.
반면 내 마음은 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유한한 시간과 에너지를 통제 가능한 내 마음에 두는 것이 바로 홀로서기입니다. 둘째, 내 마음을 잘 알고 다루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홀로서기입니다. 우리는 모두 저마다의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봅니다. 인정받고 사랑받고 성공하면 행복해질 것이다 라는 신념도 내가 쓴 안경을 통해 바라본 세상에 관한 이야기일 뿐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안경을 쓴 줄 모른 채 그것을 진실이라고 착각하는 순간 온갖 괴로움에 휩싸이고 맙니다. 내 안경이 지금은 시야가 잘 안 맞는군 하고 넘어가야 할 문제를 애먼 사람 탓, 세상 탓으로 돌리니까요. 홀로서기는 자기가 어떤 안경을 쓰고 있는지 관찰하려는 태도이자 노력입니다. 그렇다고 다른 안경으로 바꾸거나 아예 벗을 수는 없습니다. 안경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은 인간의 태생적인 조건이니까요. 다만 자신이 어떤 안경을 썼는지 알기만 해도 안경을 통해 들어온 세상의 모습에 크게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아, 오늘은 세상이 좀 흐리게 보이네. 오늘은 맑아 보이는구나 하면서 나와 세상의 모습을 보이는 그대로 인정하고 수용할 수 있게 됩니다. 내 마음을 잘 다룬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내 안경을 잘 관찰하면 세상 일에 일일이 반응하지 않게 됩니다. 셋째, 내 마음을 잘 다룰 수 있게 되면 인생에 대한 통제력이 생기고 삶에 대한 자신감이 높아집니다. 보통의 우리는 안경을 썼다는 사실을 잊은 채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반응하고 행동합니다. 누군가가 듣기 싫은 잔소리를 하면 짜증을 내고 언성을 높입니다. 자기가 쓴 안경 때문에 그 사람 이야기가 잔소리로 들린다는 생각은 할 겨를이 없습니다. 자극에 대해 즉각적으로 반응할 뿐이지요. 그런데 내 눈에 쉰 안경이 있다는 사실만 알아도 그 안경을 통해 들어온 자극이 내 마음에 일으킨 감정과 생각을 관찰할 수만 있어도 자동적인 반응을 멈추고 어떻게 행동할지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욱하는 마음에 화를 내고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못 듣는 척 할지 아니면 기분 나쁘지 않게 충고를 건넬지 결정할 수 있게 되지요. 선택지가 많아질수록 삶을 스스로 통제하고 조절할 수 있는 여지도 넓어집니다. 그것은 곧 자신감으로 이어집니다. 삶에 관한 단 하나의 진실, 결코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 부정적인 감정은 피해야 하고 긍정적인 감정은 정상이라는 생각의 뿌리에는 삶이 뜻대로 흘러가야 한다는 믿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불편하고 불쾌한 감정을 피해가려면 그런 감정을 일으키는 상황 자체를 피해가야 합니다. 조금 과장하자면 내 주변에는 늘 나를 좋아하는 사람으로 가득해야 하고 노력한 만큼 일은 술술 풀려야 합니다. 머리로는 불가능하다는 걸 알면서도 속마음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올바르고 정의롭다고까지 느끼지요. 하지만 인생이 정말로 그렇게 흘러갈까요? 저는 자동차의 비유를 들어 삶을 설명합니다. 자동차는 종류가 많고 각기 다른 장단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어차는 험한 비포장 도로를 쉽게 달리고 둔덕도 거뜬히 넘어갑니다. 대신 가속 능력은 떨어지지요. 반대로 스포츠카는 빠르고 날렵하지만 비포장 도로에서 가속 능력이 거의 쓸모없을 뿐만 아니라 유지비가 많이 듭니다. 우리도 자동차와 비슷하게 각기 다른 특성을 보입니다. 어떤 사람은 감각이 예민해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잘 떠올리지만 쉽게 지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둔감해서 성장 속도가 느리지만 위기에 강해서 금방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는 목표 지향성이 강해 불도저처럼 앞을 향해 나아가지만 인간관계 측면에선 취약합니다. 반대로 타인의 마음을 잘 꿰뚫어 보고 헤아리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너무 신경 쓰느라 크고 중요한 일을 성취해낼 기력이 부족하지요.
자기의 장점이 잘 발현될 수 있는 환경이 있다면 사람은 누구나 큰 어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경주용 트럭 위에서 스포츠카가 쏜살같이 달리고 험한 사막에서 지프차가 끝까지 달려가듯 말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는 차종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처음 주어진 차종으로 삶을 완주해야 합니다. 또 도로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앞에 어떤 도로가 펼쳐질지, 즉 삶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는 시간이 흐른 뒤에야 알 수 있을 겁니다. 나라는 차종과 도로가 궁합이 잘 맞는다면 운이 좋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반대로 도로가 영 껄끄럽고 불편하다면 운이 별로 안 좋다고 할 수 있겠지요. 그리고 운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살면서 겪게 되는 무수한 사건은 우리의 통제력 바깥에 있기 때문에 사는 동안 불편하고 억울한 일이 생기는 것은 당연하고 불쾌한 감정을 피해가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부정적인 감정을 피해갈 수 없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이 긍정적인 감정보다 부정적인 감정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진화해 왔기 때문입니다. 원시시대 인류를 생각해 보세요. 사냥을 하려고 덤불을 헤치고 가는데 갑자기 뒤에서 나무가지가 툭 하고 꺾이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목 뒤에서 뜨거운 입김이 느껴지고 으르릉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때 느낀 불안과 두려움은 당장한 위험한 상황으로부터 불이 나게 도망가도록 만듭니다. 물론 즐거움, 기쁨, 유쾌함 같은 감정도 인간으로 하여금 관계를 맺고 무리를 형성하고 자손을 번성하게 합니다. 그러나 당장 호랑이에게 잡혀갈지도 모르는 위기 상황에 비하면 상당히 한가한 감정이기도 하지요. 생존의 측면에서 보자면 부정적인 감정에 민감해지는 편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물론 현대의 인류가 목숨이 경각에 달린 만큼 위기 상황에 처하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도 과거의 생존 습관은 DNA에 남아서 여전히 불안과 두려움에 민감해지도록 만듭니다. 우리가 부정적인 감정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이유이지요. 그런데도 부정적인 감정을 무시하고 억누르려 하면 예기치 않은 부작용이 나타납니다. 바로 감정을 느끼는 능력 자체가 퇴화해 삶을 향한 의욕도 함께 상실한다는 점입니다. 사실 나의 입장에서 불쾌와 유쾌를 기준으로 감정을 나눌 뿐 감정 자체는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것이 따로 없습니다. 감정은 에너지 같은 것입니다. 부모에 대해 분노를 느끼면 못돼 먹은 자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분노를 감춥니다. 슬픔을 표현하는 것은 몰상식한 짓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슬픔을 감춥니다. 하지만 제 아무리 다른 감정으로 잘 포장해 놓아도 진짜 감정은 숨겨지지 않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그 모습을 드러내고 말지요. 그러므로 감정에 대해 옳고 그름, 좋고 나쁨을 자꾸만 판단하려고 하지 마세요. 분노를 느낀다고 해서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분노를 행동으로 옮겼을 때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슬픔을 느낀다고 해서 약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슬픔에는 잠겨 있기를 선택했을 때 약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가 느끼는 감정에 솔직해져도 됩니다. 그것 이외에 인생을 제대로 사는 방법은 없기 때문입니다. 저자는 감정은 죄가 없다. 감정에 대한 나의 감정이 문제일 뿐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